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분들은 확실히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은행들은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 나는 말 자체가 뭐 지금 원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원은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요? 원전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매출이 가시적으로 그렇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원전은 작년에 좀 시세를 좀 한전 기술이나 이미 작년에 시세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주가 흐름만 봐도 사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하고 조선이나 2차 전지 일부, 그 다음에 방산에 대비하면 원전은 사실 조금 매력도가 좀 사실 주가의 변동이나 위치들이 사실 좀 낮은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조 이방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원은 조금 안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쪽 태조 이방원이 실적도 뜯어보면 이쪽이 계속 사실 실적들은 좋아지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거든요. 특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공장 가동이 그 다음에 풍력도 내년부터 이제 업사이드 사이클들이 나오니까 한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매매를 할 볼만해요. 근데 다만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는데 네. 변동성이 사실 엄청나기는 합니다. 야,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뭐 시장 상관없이 올랐잖아요. 저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네, 그죠. 근데 이런 주식이 오히려 더 안 빠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 이번 주에 엄청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혼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도 상대적인 계속 안정적인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컸던 게 조선이었죠. 네, 현대비건. 이런 게 나올까봐. 어제 오늘 쫙 빠졌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매매 한번 해볼 만한 증시가 되지 않았을까.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사야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금 저도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 관점이든 중장기 관점이든 특히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좀 저는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조정도 잘 안 받는 것 안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이 진짜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번 주에 풍력이랑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수소 정도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반등이 좀 이제 좀 다음 주 정도에 좀 분할로 매수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그와 반대로 작년에 그리고 올 작년에 좋았던 지금 소부장들. 이번 주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시장이 좋을 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또 하락이 더 세게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중립 좀 약간 그나마 이제 하방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원익 QNC 정도인 것 같아요. 원익 QNC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ISC거든요. 이런 모습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들. 근데 이게 섹터별로 다 갈려요. 네, 섹터별로 분명히 다 갈리는 이거는 이제 뭔가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각계 전투의 흐름이 들어왔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 또는 리스크 관리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이세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네. 이렇게 좋았던 주식 이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맞아요. 지금은 더더욱이 지금은 더더욱이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응이 어렵긴 하지만 나는 여기 깨지면 일단 팔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특히 이제 하나그룹주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이 이번에 인수가 사실 작년에 이제 불발됐잖아요. 현대중공업이랑.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약간 설이긴 하지만 하나가 또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 작년에 실패했던 거, 예,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 게 이제 하나그룹은 확실하게 뭔가 재생에너지와 방산 쪽으로 이제 조금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우주 방산업으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이제 방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다 사지. 잠수함.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열심히 그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거기서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때마다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해서 업데이트 받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과정을 잘 거친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도 장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또 좀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치면 이제 하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 생명이랑 손보는 조금 약간 뭐 그냥 금융주니까 좀 예외로 보고 주 한화, 그다음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방산 쪽에 하나 시스템도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도 보면 2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방산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보면 2분기 실적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 투자 컨센서스는 스트롱바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한화에 대해서. 네, 아니 한화 시스템. 이건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2조 8천억인데 주가는 많이 안 올라 있는데 지금 투자 의견 이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은 지금 스트롱바이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2,000. 아직 추정 기간 수가 4곳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추정치들은 이제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조 이방원의 방에도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접근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난 2등주 중에서 해볼 만한 거를 찾고 있다. 뭐 LIG 넥스원 말고 닉마뇰은 뭐 이런 애들 말고 조금 아직 덜 오른 거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도 접근해 보시는 데는 참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물량소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저희 2008년에도 참 김승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한화 주주들을 열받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은 그때 만약에 대우조선 그때 아마 5조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인수가가 그때 2008, 2009는 조선 전성기였죠. 20만 원대였거든. 네, 대우조선이. 네. 그러니까 그때 인수했으면 하나는 아마 지금 공중분해됐을 수도 있어요. 승자의 조.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년 고생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사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방산 쪽이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가 이번 2020 만약에 나중에 하나가 몇 년 뒤에 정말 지금보다 재계에서 엄청 큰 순위로 서열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2022년이 정말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저도 계속 공부해보고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하긴 저기 뭐지 블락락에서는 갑자기 그거 우리 ESG, ESG 경영해가지고 ESG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기업 한화 대표적인 왜냐면 무기 사업들 방산 우리 투자 못해 ESG로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주를 곁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해석의 여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이 좀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좀 가슴 아픈 종목이죠. 아까 얘기도 했었던 원전 관련 주식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저거를 워낙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갑자기 그죠.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시간 외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장기적으로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전 얘기할 때마다 사실 제가 머뭇머뭇거렸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렇지. 다만
이게 우리가 한때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게 SMR이거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같이 하는 기업이랑 실제 결과물이 2027년 정도 빨라야 2026년, 2027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꿈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멀기도 멀었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나 네. 수혜는 받지만, 네, 받지만 정말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의 정말로 관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정말 상용화되기까지가 2027년이지 변수는 여전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 산업도 한전 기술이 작년에 10배 났잖아요. 그럼 대시세 뭔가 수급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수급적인 이슈하고 실제로 영향받는 게. 근데 블럭들이 나오면서 이게 항상 두산그룹주들은 항상 갖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들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지주사 그 재무 이슈 때문에 또 블록딜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한번 빵 나와버리면 다음 나오기까지는 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2027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뭐 10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아마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 또는 뭐 22,000원대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가슴 아프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 안 하실 거라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어젯밤 공시죠. SK케미칼은 매수 공시가 들어왔습니다. SK케미칼이 오늘 음봉 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12%, 13%까지 12% 정도 올랐었나요 오늘? 예, 13%까지 갔었네요. 105,000원에 음봉이긴 합니다만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근데 모 회사가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을 108,8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디스커버리가 어제 공시 1,000억 원 매수 공시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죠. 이거 네, 맞네요. 다시 주가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108,800원에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아, 108,000원? 네, 그러니까 오늘 근데 계전에 계속 9만 원대에서 헤매던 주가가 3,000원.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모 회사가 108,800원을 산다는 거는 대략 한 109,000원, 11만 원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만 해도 사실 꽤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지분이 시총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안다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는 공개 매수 가격 15만 원을 올려야 된다. 그런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디스커버리의 SK케미칼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 원 올려야 한다. 뭐 주장했습니다. 뭐 그래서 적정 주가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한참 미치다라는 거죠. SK케미칼. 예. 그래서 사실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만 갖고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이 가격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분 가치 갖고 평가하기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회사들도 꽤 많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싼 가격의 흐름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의 공개 매수로 인한 이제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일단은 거래량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도 실렸고요. 이거 보시면 음봉이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들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재밌다기보다는 장중에 좀 여러 가지 매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최대 주주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손준 회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MBK 파트너스한테 지분 매각 안 하겠다. 예, 파냐 마냐 말이 있었는데 안 하겠다라는 공시도 나왔었고 이번 주에 급등했던 주식 중에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에 히어로는 앱클론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꽤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식들도 좀 있었고 그에 반해 뭐 계속 좀 약간 관심 갖고 봤던 박셀바이오 이거는 제가 그냥 흐름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제 한번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번 더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텍들이 지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저는 이제 사실 박셀바이오가 어제 조금 이제 의혹이 있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장중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바이오들이 좀 영향을 받을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뭐 오늘 신테카 바이오 같은 회사도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모습들을 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매드팩토
또 오늘 좀 4% 정도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좀 이제 시장에서 다른 거 대비해서 좀 탄탄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에스모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다음 주에 뭐 참석한 학회들 참석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 학회 직전에 급등하면 매도는 한국 바이오 주식 국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뭐 HLB 시리즈라던가 또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이슈를 좀 급등하면 특히나 다음 주는 추석 전이란 또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현금을 만드는 기회로 이게 비단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조금 무조건 본전에 파신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 좀 손실이 좀 줄었으면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장 마감 후에 나온 그 대차거래 잔고 증가 네. 요거를 보니까 이게 좀 보는 게 야, 우리금융지주 290만 주, 삼성전자도 250만 주, 대한전선도 210만 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주식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 네. 오늘 하루에. 원래 이런가요? 사실 우리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신한지주나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별로 반응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1등이 지금 우리금융지주로 네. 290만 주 이제 대차 잔고 늘었고 오늘 하루. 네. 근데 4위가 하나금융지주 네. 역시 112만 주. 네. 5위가 카카오뱅크 108만 주. 네. 금융지주를 6위가 BNK 금융지주 98만 5천 주. 금융주가 그냥 쫙.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이제 은행들은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평가손이 떨어집니다. 기업이 됐든 네. 개인들에 대한 대출이 특히나 채권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저축은행에 대한 별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이제 평가 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러네. 지금 보니까 12위 삼성증권 63만 주. 금리 14위. 인상기에 증권사들은 확실히 좀 피하긴 하셔야죠. 12위. 네. 14위가 기업은행 60만 주. 네. 15위 NH투자증권 52만 주.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저는 엄청난 고배당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셨던 분 중 한 분 중에 자기는 배당주 매매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배당주 매매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말 재미없다고 배당주 투자 한국에서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낫다고 그냥 그 말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배당주도 사실 한 몇 억씩은 들고 있어야 배당받는 맛이 나지 사실. 사실 배당주를 몇 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종합과세에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당주 그러면 또 메리트도 좀 없고 약간 좀 한국에서의 배당주 투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센터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 좀 약간 뉴스도 찾아보시면 요즘에 자산가분들은 확실히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 올라가서 4% 중반대의 고금리 AA 채권들이 이제 고금리 채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만기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로. 그래서 확실히 조금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결국은 이제 거액의 뭐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큰 손들이 위험 자산을 조금 팍팍 사줘야 또는 기관들을 자금에 좀 밀어줘야 이제 주식시장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큰 자금들이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기업의 그 자금이라던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좀 돈을 풀어줘야 자금이 좀 들어와서 이제 좀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막연하게 데이터를 들이대서 이게 조금 약간 선반영이냐 또 약간 주식의 가격하고 좀 다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들,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8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심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예, 이번 주인가 이번 주도 참 힘들었지만 다음 주도 정말 그 기대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불안감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수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오히려 당일날보다 전날이나 전전날에 포지션 변동이 급격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날이나 전전날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약간 매도 기류, 매도 결, 그다음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 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명절 전이라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일단 접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